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이혼을 한 아이 키우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서두부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시댁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며느리들이 더 이상 시댁에 참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이혼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6살 때 만나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슬슬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저에게 간접적인 프로포즈를 쏟아냈어요.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때? 집에서도 내가 장남이라 은근 결혼 얘기 기다리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당장 내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힘들 거 뻔한데 결혼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우리 결혼하고 자기네 집은 계속 똑같이 생활비 들이면 어때?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 나도 염치가 있는데.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아마 우리 집에서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 무조건 결혼 먼저 하라고 하실걸. 솔직히 우리 결혼에 돈은 문제도 아니다. 둘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우리 집이 있잖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전문직이라 월급이 제법 그 나이대에 비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도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대리점이 있던 건물이 남편의 아버지 것이라 남편의 말처럼 돈은 저에겐 큰 문제였지만 남편에겐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 돈은 문제도 아니라고 하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나도 이번 기회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흔들렸고 계속되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한 번도 돈 앞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셔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시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하셨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보니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형편이었어요. 집도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방 2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인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줄 대학 등록금이 없다. 엄마가 여기저기에서 빌려라도 볼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네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테니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가 한참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심 집에서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도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애써 어른스럽게 말을 했고 등록금 때문에 1년 재수를 하며 돈을 모아 엄마한테 말했듯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기뻤는데 저는 또다시 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살았고, 제 손으로 매달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제 가슴 속엔 언제나 돈은 애증의 존재였어요. 차마 돈을 버는데 집에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여동생은 진작에 공부에는 뜻이 없다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누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할 즈음엔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더 없어져서 남동생이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학비를 댈 테니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어 남동생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대출금 상환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저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면서 지금의 결혼까지 흘러왔던 거였어요. 남편과 5년의 연애를 하는 동안 20대는 다 지나갔고,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남편과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거 아세요? 연애하는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 물론 누가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은근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도 제가 심적으로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답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한 달 뒤 저에겐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놓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그냥 인사만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죠.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남편과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어서 와요. 이제야 드디어 얼굴을 보네. 초면이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으마. 동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어. 수진이라고 했나? 우린 수진이한테 크게 뭘 바라지는 않아. 혼순이 예단이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여보, 초면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차피 이 말 하려고 불렀는데 뭘 뜸을 들여? 그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먹으면 되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답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못 살아. 미안해요, 초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거봐, 괜찮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신도 말 놔.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난 아까 말했듯 혼수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얼른 손주만 낳아. 그럼 돼. 내가 신혼집은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밥 먹고 신혼집 보러 갈까? 어찌나 숨이 넘어가는지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성질이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맛이 어떤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소화도 되기 전에 그대로 당신이 미리 장만해놨다는 30평대 신축 빌라로 저랑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떠냐? 아파트는 아니라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괜찮고 평수도 넓으니 니들 애기 낳아도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근처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집이랑 걸어서 5분이라는 거. 자고로 가족은 자주 보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정이 들거든. 속전속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이 딱 어울리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준비까지 싹 다 마쳤다는 듯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시댁과 가까운 것 빼고는 집도 새 건물이고 동네도 좋아서 대놓고 표현하진 못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급해요. 일단 다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뭔 시간을 더 줘? 니네 5년 만났다며. 난 네 엄마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5개월도 안 걸렸어. 이렇게 다 주고 다 괜찮다고 하는 시댁이 어딨냐? 나는 진짜 수진이 하나만 오면 된다니까. 남편은 성질 급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부담을 느낄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진 거 많은 집인데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오면 된다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감동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결혼이라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었어요. 제가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둘렀다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그걸 해명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바람대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여자가 되고 말았고, 비록 소문을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리만 남았다는 것에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이런 바램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바로 아랫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동서가 될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동선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 저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났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 며느리가 생기다니. 실제로 보니 참하고 어디 빠지는 구석이 없구만. 글쎄, 옆에 박 사장이 내가 의사 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나랑 오늘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며느님시네. 당신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솔직히 나이 먹고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밥 먹어요. 큰애야, 네가 알아서 좋은 식당에 자리 있는지 전화해봐라. 전화는 무슨, 전화할 시간에 얼른 가면 되지.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의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시켜 먹어.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두 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지. 그건 순서상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사고 그 뒤부터는 우리 며느님이 쭉 사는 걸로 하자고. 뭐해? 나서지 않고.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먼저 시집온 저는 은근히 비교되는 기분이라 괜히 그 자리에 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슬쩍 우린 빠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또 언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그럴래? 안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했는데 잘 생각했다. 오늘은 니들 날이 아니니까 빠지고 다음에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에 서운했는지 딸아이가 나도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한순간에 제가 동서한테 밀려 찬밥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 도련님과 동서도 시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통해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훈의 신혼집 있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반반씩 돈 대서 명의도 공동명의 한다고 하더라. 동우야, 어차피 돈 없어서 아버지가 대주시는 거지만 벌써부터 며느리가 돈 보탠다고 아주 좋아 죽으셔. 아, 그놈의 돈. 동서는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평등하게 내자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댁과 5분 거리에 사는 저와 다르게 신혼집도 자기네 친정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에 장만했고
뭐든 한 곳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평하게 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부러웠어요. 저도 능력이 있고 친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딸아이를 낳고 회사도 그만둔 저는 점점 동서와 크고 작은 것에 비교를 당하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이 며느리, 오늘 내가 술을 먹어서 와서 운전 좀 해. 오늘은 희한하게 입맛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 네가 나가서 실한 놈으로 장어 한 마리 사서 장어탕 좀 끓여봐. 시아버지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엔 시어머니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저에게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눈치를 주시면서 어느 날은 어이 며느리 이거밖에 못하나? 거참 너는 어째 점점 밉상짓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저만 오면 된다고 하시던 시아버지였는데 이젠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는 제가 필요 없다는 듯 시아버지는 행동도 말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급기야 그의 어버이날엔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요. 그리고 이건 용돈이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우리 의사며느님 뭘 이렇게 신경을 다 썼냐? 어디 보자. 우리 의사며느님 배포는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제가 받는 돈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동서가 내민 선물 포장은 제가 아는 명품들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동네에서 파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봉투에 각각 20만 원씩 그것도 사실은 동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더 넣은 거였거든요. 동서가 준비한 용돈이 차이가 나면 제 입장이 곤란했죠. 하지만 어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얼마야? 50씩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밖에 넣지 못했어요. 역시 의사며느님은 배포가 크다 커. 이 선물은 그 뭐냐 루이머시기 똥 아니냐?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변변한 지갑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머님도 풀어보세요. 나까지? 어머, 이게 뭐야? 스카프네. 곱다. 촉감도 너무 좋고. 이것도 명품이지?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명품 풍년이네. 소박해요. 형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설마 촌스럽게 카네이션 뭐 이런 거 아니죠?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못지않게 표정이 난처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순간 저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죠. 기어코 시아버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어이, 첫째 며느리, 이거 보이냐? 네가 봐도 좋지.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얼마나 실용적이냐. 난 어버이날이라고 저런 꽃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너도 앞으로는 네 동서를 본받아서 실용적으로 살아라. 꼭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가 난다니까. 이래서 다들 며느리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봐.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큰애야, 나는 꽃 좋아한다. 좋긴 개뿔. 저거 좀 있으면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짓이랑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저런 꽃 나부랭이보다는 그 스카프가 더 좋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래야 얘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동준이 놈도 좀 있는 집에 그것도 능력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차피 등 떠밀어 결혼시켜봤자
아들도 못 낳고 지집이 하나 낳았잖아. 아무리 세물 따져도 손해야 손해. 여보, 말 좀. 내가 없는 말 했나? 어이, 거기 첫째 며느리, 내 말에 기분 나빴냐? 난 그래도 없는 소린 안 했다. 네가 몸뚱이만 딸랑 시집온 거 맞잖아. 너도 참 그렇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말로 몸뚱이만 시집 올 수가 있어. 니네 집도 그래.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너 니네 부모님이 친부모는 맞니? 참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이고 따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할 말을 잃었고 뭘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 가더라고요. 오직 이 순간 남편이 저 대신 크게 화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날 밤 남편을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참는 중이니까. 참아?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내가 당신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해? 뭐? 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참긴 뭘 참아.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인 사람이 누군데? 왜? 꼴에 동서한테 밀려서 자존심 상했냐? 사실 아까 나도 진짜 쪽팔리더라. 명품이랑 카네이션이 비교가 되냐? 내가 알았어? 동서랑 나랑 상의라도 했음 내가 카네이션이나 사들고 갔겠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랑 진짜 사람 간사해. 그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라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냐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했어?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났음 당신이 따지지.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가 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어쩜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니? 아무리 의사 며느리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경우야? 오바한다. 자격지심이냐? 재수씨한테 열등감 있어? 어차피 비교도 안 되는데 혼자 그만 열래.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나 아니면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막말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내 월급으로 처갓집에 매달 생활비 보태잖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넘기고 그래라. 괜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 저는 그때 이 인간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히는데 어찌나 쓰리고 아픈지 저는 그 후 한순간도 시아버지의 말과 남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죠. 언젠가는 이 서름을 꼭 갚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고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써놓은 이력서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댔어요. 이게 뭐야? 이력서? 당신 취직하게? 나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느 회사가 당신처럼 나이 많고 애 딸린 경단녀를 받아주냐? 엄한데 신경 팔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잘해. 곧 있으면 애 학교 갈 텐데 한글은 다 뗐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말하더라.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애랑 뭐 하냐? 뭐 하냐고? 그럼 당신은 애한테 뭘 해줬어? 밖에 나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나한테 다 밀어놓고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니? 내가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그래서 나도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살림하고 애 잘 키운다고 당신네들이 나 무시 안 하겠어? 한글? 영어? 난 그런 것보다 인성을 가르칠 거야. 해도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거. 또 시작이지. 그놈의 열등감. 재수씨 봐라.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고 멋지냐? 동우 이번 생일에 지 와이프한테 명품 시계 받았대. 넌 나한테 그런 거 사줄 능력이나 있어? 그래, 운 엄청 좋아서 취직했다고 치자. 네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니? 에휴,
지금까지 내가 니네 집에 준 생활비만 따로 모았어도 지금 돈 꽤나 모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또 그 소리. 알았어. 내가 집에 얘기할 테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보내지 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그래 달라고 했어? 당신이 애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활비 자기가 보낸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며.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의 집 돈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였음 애당초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니냐? 나랑 우리 집이 돈 좀 있으니까 시집 온 거 맞잖아. 사람이 없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자. 나 솔직히 처가집에 돈 보내는 거 아깝고 의사 와이프 있고 그런 의사 와이프한테 명품 선물 받는 동우 부럽다. 엄청 부러워. 그래? 그럼 난 뭐 다른 집 여자들 안 부럽겠니? 해도 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야. 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동서 같은 여자랑 재혼해. 그럼 되겠네. 꼴에 큰 소리는. 그래, 나야 못할 거 없지. 아쉬울 것도 없고 이혼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님이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니들 싸우냐? 어째 여자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나, 네 엄마랑 싸웠다. 옆편 내가 나이를 먹더니 잔소리만 늘어.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어차피 여기가 가게랑도 가까워서 더 편할 것 같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고 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 누가 샀냐? 번호? 내가 산 내 집인데 내가 번호를 모를 것 같니? 억울하면 네가 시집 올 때 집 사오지 그랬냐?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 게 어디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일은 잘 수습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 얘기도 오고 갔고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저는 더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 말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왔어요. 그런데요, 저 아버님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혼수 예단 다 필요 없다고 저 하나만 시집 오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면 저 미련 없이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아버님 원하시는 며느리 다시 얻으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주면 안 돼.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이혼? 그래, 해라. 너 올 때 몸뚱이만 왔으니까 몸뚱이만 나가면 되겠네. 아니지. 그동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입고 너 그것도 다 토하고 나가. 저는 기세등등한 시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 돈 받고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았나요? 아무리 돈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하지만 더는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딸아이만 데리고 그 잘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군 역시 갈 곳이 친정밖에 없어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싸웠다고 친정에 오는 거 아니라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자 두 분은 할 말을 잃고 집은 정적만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누나, 잘했어. 이참에 그런 집 사람하고는 인연 끊어. 내가 누나랑 유나는 책임질게. 나도 그동안 누나한테 엄청 받기만 했잖아. 그래, 네 얘기 듣기 전엔 뭐 대단한 싸움인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우린 그저 네가 그 집에서 이쁨만 받고 사는 줄 알았어. 당신 당장 그거 가지고 와.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한서방이 준 생활비 네 엄마한테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다.
너 당장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자식 면전에 던지고 나와. 나도 내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시는 안 보낸다. 친정아빠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우며 제 이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동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저 사람들 진심이 저렇다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아빠가 주신 통장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통장을 보며 얼씨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아이의 친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비록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은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는 등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 드디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뒤 첫 월급이 나온 그날, 액수를 떠나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저는 다시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그날은 돈이라는 것이 애증이 아닌 감사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좋게 고쳐먹은 덕일까요? 저희 이혼 후 저희 집은 운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동생이 몇 년 전 대학 동기들을 모아 작게 차린 건설회사가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공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아빠까지 동생의 회사에 합류해 동생의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배움은 짧았어도 설계면 설계, 설비면 설비, 그쪽에서도 기술이 아깝다고 칭찬이 자자하셨거든요. 나이를 드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그 노하우는 동생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저희 집은 전에 없던 풍족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나 바라던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날 얼마나 감동해서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허름한 작업복만 입으셨던 아빠는 이젠 말끔한 차림으로 외제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이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죠. 어디서 저런 복덩이 같은 동생이 우리 집에 태어났나 감사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누나, 선물. 웬 거야?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누나는 이런 비싼 가방 가지고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누나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나잖아. 언젠가는 누나한테 이런 명품 가방 꼭 사주고 싶었어. 내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무슨 우리가 남인가? 요즘 남보다 못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난 두고두고 누나한테 갚고 살 거야. 그래서 회사도 차린 거고 더 성공해서 매형 같은 쓰레기한테 누나가 복수할 수 있도록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저는 그날 동생의 말이 너무 고마워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동생 학비 대면서 힘들 때면 내가 왜 내 학비도 아닌데 이런 일을 자처했나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그걸 평생의 은혜로 알고 이렇게나 보답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동생이 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 그 사진은 뜻밖의 저에겐 복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잘 지내? 요즘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안부 묻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나 반성 많이 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돼? 우리 유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던 애를 여기에 왜 갖다 붙여? 지금 우리 유나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당신네 집 잘 산다며? 처남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당신도 다시 일하고. 역시 사람 일은 모르나 봐. 그럼 그렇지. 당신 이제 와서 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반성이니 뭐니 하면서 수작 부리니? 끊어. 나 일해야 해. 끊지 마. 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많이 힘들거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당신도 염치가 있어라. 끊어!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올까봐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회사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요. 자기야, 끝났어? 자기?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래? 나 당신 빌려줄 돈 없으니까 꺼져. 아가,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의사면허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탁하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동우 이혼당했어. 우리 집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손절했다고. 우리가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 건물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도와줘. 제발. 부탁하마 며느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할 수가. 저는 곤란한 순간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이 근처를 지나가는 김에 저를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하셨던 아빠의 눈에 이 광경이 딱 걸렸어요. 그 뒤 저희 아빠는 회사 앞에 당신 차를 세우시고 저를 향해 뛰어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멀끔한 차림으로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당신 자신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만만해?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걷는 겁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뿌린 거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더 비참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결코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수진아, 얼른 가자.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봐도 딱 거짓골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본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언젠가는 딸아이 때문에 또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젊은 사람 괄시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인생을 초심의 마음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살자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제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가르쳐 아이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매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